끔찍한 비극, 소녀, 죽은 자의 무덤 위에서 춤추다 치명적인 참사 초래. 논란의 중심에 선 유명하고 매력적인 틱토커. 화려한 외모 뒤에는 혼란스러운 내면이 숨겨져 있었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초래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았을까?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 범죄 이야기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휴스턴 서부 교회에서 시작된다. 이곳에 헬렌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헬렌은 2002년 7월에 태어났으며 부모인 필립과 수자는 인근 페일러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유전학자였다. 헬렌은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연극, 수영, 음악, 캠핑, 로봇공학 등 다양한 취미를 즐겼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다. 부유한 부모 덕분에 헬렌은 어린 나이부터 세계 곳곳을 여행할 기회를 가졌다. 일본, 크로아티아, 노르웨이를 비롯한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헬렌의 어린 시절은 행복으로 가득했지만 11세가 되어 RT 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그녀의 완벽해 보이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제나 친절하고 사교적이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고, 헬렌은 왕따를 당하며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녀는 특정 소리에 극심한 불안과 분노를 느끼는 미소포니아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헬렌은 그러한 감정적인 상처를 견디며 성장했고, 나중에는 성별에 상관없이 사람에게 끌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동성연애를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조롱과 비웃음으로 그녀를 상처 입혔다. 중학교 8학년 때 그녀의 친구 베일리가 지역 축제에 초대했다. 이 축제는 코스프레를 중심으로 열렸으며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드라마, 영화 등의 캐릭터로 분장한 사람들이 참가하는 행사였다. 헬렌은 이 행사에 깊이 매료되었다. 늘 아픔과 슬픔을 느끼던 현실 속에서 코스프레는 그녀에게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변할 수 있는 탈출구였다. 코스프레는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인기를 유지해왔다. 이 커뮤니티는 창의력이 무한하며 SNS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헬렌은 코스프레 활동을 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녀의 틱톡 계정은 12만 명의 팔로워를 기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코스프레 커뮤니티에서 자리 잡았고,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2년 후 헬렌은 스노우, 본명 메리앤, 올리비아라는 소녀와 친구가 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어린 시절 그녀의 이름을 바꿨다. 스노우는 1998년 9월생으로 같은 휴스턴 출신이었다. 두 사람은 가까운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스노우는 코스프레 커뮤니티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수년간 직접 의상을 제작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녀의 틱톡은 16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했고, 인스타그램은 6만 명, 유튜브 구독자는 1만 5천 명을 넘었다. 그녀는 오버워치의 디바, 단간론파의 준코 에노시마 등의 캐릭터로 자주 코스프레를 했다. 스노우는 특히 단간론파 시리즈 속 준코 에노시마라는 캐릭터에 집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임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갇혀 서로를 죽여야 탈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가 성공만 한 것은 아니었다. 스노우는 여러 심각한 논란에도 휘말렸다. 그녀는 미성년 캐릭터로 변장한 채 성적인 분위기의 사진을 찍어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를 해 논란이 되었다. 이런 촬영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행동을 비판했다. 그녀의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2019년 텍사스 웨스트힐 묘지 사건이었다. 그곳에서 스노우는 코스프레 의상을 입은 채 묘지 위에서 춤을 추며 영상을 촬영했다. 심지어 묘비 위에 앉거나 발로 차는 행동까지 보였다. 그녀의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되자 코스프레 커뮤니티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명백히 고인을 모독하는 행동이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비판하며 분노했지만 스노우는 오히려 묘지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며 자신을 변호했다. 그러나 이후 묘지 관리소 측에서는 그녀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식 이메일을 발표하며 만약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스노우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조롱하며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그녀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을 때 스노우는 아픈 고양이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금했지만 결국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이 시점에서 헬렌의 어머니 수잔은 딸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렸다. 사실 스노우와 그녀의 친구들은 대마초를 자주 흡연하고 술을 마셨으며 이런 습관은 점차 헬렌의 삶에도 스며들었다. 다른 친구들도 스노우가 거의 항상 취해 있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헬렌과 어머니 수잔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제 2020년으로 돌아가 보자. 오랜 노력 끝에 헬렌은 마침내 클리블랜드 남서부에 위치한 오벌린 대학교에 합격했다. 그해 가을, 수잔은 딸의 오하이오 이사를 도왔다. 부모님이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이었기 때문에 헬렌은 대신 스노우와 함께 격리 생활을 하기로 결정했다. 얼마 전 헬렌과 어머니는 그녀가 프랑스로 이주하려 했던 과거의 결정에 대해 언쟁을 벌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지나간 일이었고 헬렌은 대학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새 출발을 하려 했다. 학기가 시작되자 그녀는 SNS 활동을 줄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집중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11월이 되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학교는 폐쇄되었다. 결국 헬렌은 휴스턴으로 돌아와 스노우의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기로 했다. 하지만 스노우의 집은 학업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곽에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 시설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스노우는 거의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대마초를 피우곤 했다. 그럼에도 헬렌은 적응하려 애썼다. 스노우는 과거에 실수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그녀의 친구였기 때문이다. 스노우는 무책임하고 건강하지 않은 생활 방식을 이어갔지만 헬렌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2021년 1월 17일 밤 모든 것이 비극적으로 변했다. 그날 밤 헬렌은 스노우가 빌린 집에서 그녀와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영화를 보며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자정쯤 그룹은 배트맨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스핀오프 시리즈 고담을 보기로 했다. 그날 밤 그들이 마신 술은 보드카와 닥터페퍼를 섞은 것이었고 대부분 이미 취한 상태였다. 스노우는 술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몇 시간째 대마초를 피우고 있었다. 한편 그녀는 차고에서 친구와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히 전 남자친구가 두고 간 글록권총을 발견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스노우는 총을 상자에서 꺼내 거실로 가져와 계속 영화를 보며 장난을 쳤다. 몇 분 후 배경에서는 여전히 고담이 재생되고 있었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와중에 스노우는 주머니에 있던 총을 떠올렸다. 그리고 호기심에 꺼내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방에 있던 모두는 그 총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스노우가 파티에서 총을 꺼내 보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한 친구는 농담 삼아 나한테 총 겨누고 쏘는 척 해봐 라고 말했다. 술에 취한 스노우는 농담에 응하며 총을 자신의 머리에 대고 장난스럽게 방아쇠를 당기는 신용을 했다. 이에 헬렌도 분위기에 맞춰 나한테도 해봐 라고 말했다. 스노우는 헬렌을 바라보며 그녀의 머리에 총을 겨눴고 가볍게 방아쇠를 당겼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일어났다. 스노우는 총이 비어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총알이 발사되었고 헬렌의 머리를 맞췄다. 헬렌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쓰러졌고 피가 카펫 위로 흘러나왔다. 그녀는 거의 즉사한 듯 보였다. 경찰은 곧 현장에 도착했다. 스노우는 자신이 총이 장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며 헬렌을 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가 총알을 모두 제거했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였다.
탄창을 제거하면 총이 완전히 비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탄창을 빼더라도 총열의 한 발의 총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헬렌은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상태는 매우 위독했다. 병원에서 MRI 검사를 진행한 결과 그녀의 뇌 활동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결국 헬렌은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틀 후인 1월 19일 오후 5시에 심장이 멈췄다. 헬렌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죽은 후 몇 달 동안 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벌린 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오해했다. 한편 스노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로드했다. 스노우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사건 발생 이틀 후 2만 달러 약 2,6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재판 전까지 자유로운 상태로 남아 있었다. 사건 발생 나흘 후 스노우는 틱톡에 영상을 올리며 잠시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마나 오래 쉬게 될지는 모르지만 추후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단 3주 만에 스노우는 다시 돌아와 새로운 코스프레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 영상은 죽음과 시체를 주제로 한 내용이었다. 친구를 죽인 직후에도 이런 콘텐츠를 계속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2022년 8월, 검찰 측은 스노우의 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그 이유는 법원 출석 의무 불이행, 통금 조건 위반, GPS 추적 장치의 배터리를 4시간 이상 방전 상태로 둔 것 등이 보석 조건을 어겼기 때문이었다. 10월, 헬렌의 죽음이 스노우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곧바로 스노우는 틱톡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며 비판을 피하려 했고 이후 SNS 완전히 사라졌다. 스노우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형량은 최소 2년에 불과할 수도 있으며 벌금은 최대 1만 달러 약 1,300만 원에 그칠 수도 있다. 스노우는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문제의 대부분은 자신이 초래한 것이었지만 스노우는 한 번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헬렌은 겨우 18세였다. 그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던 중이었다. 어린 시절 왕따로 인한 상처가 있었음에도 헬렌은 항상 올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 반면 23세의 스노우는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살았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그 무모함이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헬렌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 사건은 또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이미지를 조작하며 인기 유지에만 집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헬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스노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살아갔다. 헬렌의 가족은 처음에는 침묵했지만 시간이 지나 롤링스톤과 같은 언론 매체를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알리고 헬렌을 추모하기 시작했다. 반면 스노우의 운명은 아직 불확실하다. 이상하게도 스노우의 유죄 판결 여부를 검색해봐도 관련 정보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았을까? 처벌을 받았을까?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닭 도살장 참극, 형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가족을 살해하다. 금속 판자로 지어진 임시주택 안에서 경찰은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내구의 시신이 흩어져 피투성이로 엉망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피냄새는 코를 찌를 정도로 강했고 가구는 어지럽혀져 있었으며 생존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새 밖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사장이 언제 죽었는지 혹은 누가 범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감시 카메라를 검토하기 전까지는 범인이 바로 사장의 아내의 의붓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왜 가족 4명을 잔혹하게 살해했을까요?
경찰은 이 무자비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말레이시아 북서부 주 페낭에 위치한 작은 마을 바투 마웅에서 일어났습니다. 50세의 토헉춘 가족은 가금류 도살장을 운영하며 평범한 생활을 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탄 사오심 단서심은 그보다 5살 연상이었으며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살았지만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계 이전에 아내는 이전 결혼에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삶은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어느 7월 밤에 끔찍한 사건이 가족을 덮쳐 말레이시아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해 7월 16일은 두리안 축제와 겹쳤습니다. 두리안 축제는 말레이시아에서 매년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열리는 두리안 수확철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새벽 2시 45분 바투마웅의 잘난 베링긴 도살장에서 15명의 노동자가 새벽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도살장 전체에 기계 소음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음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일부 노동자들은 헤드폰을 쓰고 작업 중 날아다니는 잔해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안경을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각 노동자들은 특정 작업을 맡아 깃털 제거, 도살, 분류,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면서도 일정한 효율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몇 마리의 쥐가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기계 근처에는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살장 내부에서는 무언가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일상 업무에 몰두하느라 이상한 점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노동자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장인 혹춘이 이미 나타났을 시간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는 작업장을 둘러보며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곤 했습니다.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몇몇 노동자들은 사장의 사무실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은 도살장 구내의 컨테이너 하우스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몇몇 노동자들이 일을 멈추고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모든 이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가족 4명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상태였으며 피 냄새와 함께 끔찍하게 참혹한 현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극에 노동자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약한 몇몇 노동자들은 비명을 지르기도 했으며 내구의 시신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끔찍한 이미지는 그들의 머릿속에 선명히 각인되었습니다. 약간의 평정을 되찾은 후 그들은 999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주말 새벽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다수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범죄 현장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도살장은 금속 지붕을 가진 창고에 위치해 있었으며 사방이 개방된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도살장 밖에는 닭장 더미가 높게 쌓여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정문을 통해 들어가 뒷마당으로 향했고 그곳에서는 여전히 일부 기계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 길 끝에서 4개의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2층짜리 금속 하우스를 발견했습니다. 1층과 2층에는 여러 개의 침실이 있었으며 각 방에는 환기와 자연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내를 따라 경찰은 사장의 사무실과 침실이 모두 1층에 위치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금속 판넬을 넘어 수사관들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피냄새가 코를 찌르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점차 내구의 시신과 피로 물든 끔찍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몇 개의 의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중년 남성의 시신이 엎드린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근처 계단 아래에는 젊은 남성과 어린아이의 시신이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1층의 침실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방 안은 어지럽혀져 있었으며 중년 여성의 시신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4명의 희생자 신원은 곧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50세로 가금류 도살장 주인이었던 토헉춘이었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 그의 아내 탄서심 55세였습니다. 세 번째 희생자는 탄서심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 통충와통 28세로 결혼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네 번째 희생자는 충아이데이 청나이데 2살로 충화통의 장남이었습니다. 와통의 가족은 도살장에 거주하지 않았으나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를 방문하기 위해 가끔 며칠씩 머물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 와통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자신들이 이런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총알 탄피 11개를 발견했습니다. 사용된 무기는 미국산 스미스 앤 웨슨 스미스 앤 웨슨 권총이었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4명의 희생자는 총 6발의 총격을 받았고 즉사했습니다. 그중 토혹춘은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팔과 가슴에 치명적인 총상을 입었습니다. 나머지 3명의 희생자는 모두 머리에 총을 맞아 즉사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드러난 것은 가해자가 누구도 살려둘 의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집안의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망설임 없이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도살장의 15명의 노동자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그들은 모두 작업에 바빠 아무도 침입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계 소음이 너무 커서 총소리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도살장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당일 새벽 2시 45분경 한 남성이 사장의 사무실로 침착하게 들어와 언쟁이 벌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남성은 화가 나서 떠났다가 곧 권총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무실로 들어가 토혹춘에게 총을 겨누고 발포했습니다. 이후 1층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누워있던 탄사오심에게 총을 쐈습니다. 그때 위층에 있던 와통은 총성을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 계단으로 내려왔고 그의 호기심 많은 2살 아들도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를 들은 범인은 재빨리 숨어서 매복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계단 아래로 내려오자 범인은 즉시 총을 쏴 2사람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 범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착하게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곧장 밖에 주차된 사장의 토요타 차량으로 걸어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여러 감시 영상에 기반하여 경찰은 곧 용의자를 확인했습니다. 범인은 탄사오심의 장남인 충춘와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전까지 평화로웠던 바투마웅 마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은 깊은 불안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도 총기의 다음 희생자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범인과 희생자가 혈연 관계라는 사실은 사람들을 더욱 비통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범죄의 동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충춘와는 1984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태어났습니다. 범행 당시 그는 32세로 방랑 생활을 하며 종종 정신이 혼미했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충춘와는 반항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가족의 충고를 듣지 않고 지역 갱단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자주 학교를 빼먹고 싸움에 휘말렸으며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결국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마다 그는 도살장을 찾아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아들의 방탕한 행동을 알면서도 탄사오심은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고 응석을 받아주며 그가 요구한 돈을 종종 주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어머니는 충춘와가 생계를 꾸리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를 구입해주며 배달 업무를 통해 돈을 벌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충춘와는 어머니의 선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일이 너무 귀찮다고 느꼈으며 차라리 현금을 직접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그는 오토바이를 팔아 그 돈으로 암시장에서 총을 구입했습니다. 가끔 그는 도살장에 총을 가져와 노동자들에게 자랑하며 사진을 찍도록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몇몇 이웃들은 경찰에게 충춘와가 종종 오만한 태도를 보였으며 성격이 변덕스럽고 부모에게 무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에 올 때마다 부모에게 돈을 강탈하거나 무례하게 소리치며 다투곤 했습니다. 그는 가업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고 가족을 돕는데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충와 통청와통의 아내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며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범인에 대한 세부 정보를 경찰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남편이 결혼한 후 집을 나와 살았으며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를 방문하기 위해 가끔 며칠씩 도살장에 머물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방문이 남편과 아들의 끔찍하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전 그녀의 가족은 충춘와와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으며 이복 형제들 사이의 관계는 긴장 상태였습니다. 충춘와는 결코 자신의 태도를 바꾸거나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항상 가족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끊임없이 의존했고 거짓말을 자주 하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충와 통의 아내의 증언이 범행 동기에 대한 추가 단서를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경찰은 충춘와가 마약을 사기 위한 돈을 강탈하지 못한 후 가족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거절이 그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결국 가족 구성원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죄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사 결과 충춘와는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7번 체포된 적이 있으며 그중 5번은 마약 밀매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그가 범죄의 악순환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가족 대학살로 이어진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충춘와를 범인으로 확인한 후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가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운전했던 차량의 모델과 번호판을 기반으로 경찰은 페낭 부킨 머타잠의 한 공동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범행 장소에서 25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몇몇 사복 경찰이 현장에서 매복을 하고 용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도 그가 나타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문이 잠겨있지 않았으며 키가 여전히 점화장치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용의자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1시경 충춘와가 페낭의 캄풍 멜라유에 있는 삼촌집에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도살장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일부러 부킨 머타잠에 차량을 두어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고 수사를 교란시키며 페낭으로 돌아가 숨을 기회를 만들려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충춘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의 삼촌 가족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날 누군가 문을 두드리자 사촌이 문을 열었고 충춘와는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삼촌에게 돈을 요구하며 가족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신의 행방을 누설하지 말라고 위협하며 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충춘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친부와 형수도 다시 돌아가 살해할 것이라고 대담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 충춘와는 오만한 태도로 2층으로 올라가 방에 틀어박혔고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삼촌과 숙모 외에도 친척 2명과 몇 명의 친구가 방문 중이었습니다. 충춘와가 2층으로 올라간 직후 그의 사촌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들은 사촌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충춘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집안의 모든 사람은 평정을 유지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상호 협력으로
그들은 성공적으로 조용히 집을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대피 과정 동안 충춘화가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충춘화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집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삼촌의 자동차 열쇠를 가져가 차에 올라타 아이어 2탑 외곽으로 갔고 그곳의 한 상점에서 휴대폰 충전 카드를 구매했습니다. 이때 그는 우연히 친근한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이웃은 선의로 그를 설득해 자수하도록 했으나 충춘화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7월 17일 오후 4시경 충춘화는 여전히 아이어 2탐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지산 기슭에 위치한 캥록시 사원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찰로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불교 순례자들이 찾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학살한 냉혈한 살인자가 사찰을 방문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찰을 떠난 후 그는 산을 내려오다 차가 갑자기 고장나 편의점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엔진을 식히기 위해 차를 멈춘 뒤 점검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야구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근처 길거리 음식점으로 가서 간식을 구매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가 사탕수수 주스, 락사, 기타 음식을 구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지역 주변에 은밀히 매복을 설치하고 그를 자극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3시간 후 충춘화는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엔진을 점검하기 위해 보닛을 열고 차량을 출발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매복 중이던 경찰들이 그의 차를 둘러쌌습니다. 그 장소는 아웅카페 근처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그와 협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 경찰관이 차량에 접근했을 때 충춘화는 갑자기 총을 꺼내 경찰을 겨누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경찰관들이 즉시 반격 사격을 가했습니다. 10발 이상의 총성이 울린 후 충춘화는 운전석에서 사망했습니다. 그가 체포에 저항하기 위해 사용했던 총은 가족 4명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 바로 그 총이었습니다. 체포 작전 동안 경찰과 용의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며 총격전에서 경찰관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그의 차량의 앞유리는 총알 구멍으로 가득 찼고 파편 유리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충춘화의 여동생은 내 가족의 장례식장에서 현장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틀 만에 가족 5명을 잃은 그녀는 깊은 상심에 빠졌으며 현장에서 오열했습니다. 이 가족의 비극적 살인은 대중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사건 이후 지역 초등학교들은 매년 반반 마약 교육 캠페인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마약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어릴 때부터 교육하여 그들이 절대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시도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충춘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